예. 연준이 오늘 내린 결정 또 향후에 얼마나 더 올릴지 내용들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그동안에 예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더 약간 좀 매파적, 조금 더 강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선회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네.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는 좀 전망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원래 올해 3번 정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대로 하면 이렇게 되면 4번 올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 금융시장이 좀 타격을 받았죠. 뭐 주가 지수가 약간 좀 급락을 하고 원달러 환율이 한 5원 정도 올랐으니까 금융시장이 약간 커다란 충격을 나름대로 받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는 이미 예측, 전망대로 가게 되면 별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올해 전망치는 한 3번 정도 올릴 거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4번 올린다는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그 성명서를 보면은 연준의 그 이번에 FOMC 그 성명서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예. 3월 달에는 미국 경제가 모더리트, 그러니까 완만하게 성장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솔리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체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은 사실 그 연준의 의장이 이런 식의 표현은 잘 안 하거든요. 미국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표현을까지 썼어요. 옐런이랑 좀 다르죠. 예.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예. 실험률은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인데도 그렇죠. 훨씬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7%, 2.8%로 높였습니다. 야, 미국이 거의 3% 성장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예. 사실은 미국 성명서 이번에 이제 4차례 인상할 거다. 벌써 올해 2차례 인상을 했고요. 네. 결국은 9월, 12월 달에 또 한 차례씩 인상할 거라는 어떤 강한 자신감을 준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칠 영향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일 거고 또 네네네. 하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신흥국까지 해서 네네네. 다른 나라들일 텐데 네네. 첫 번째 뭐 어쨌든 우리나라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와의 기준금리차가 0.75%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단은 지금 한 0.25%인데 0.50%까지 딱 벌어진 거예요. 상단은 0.50%, 하단은 0.25%포인트. 그러면 0.5%라고 하고요. 네네네. 제가 착각을 했군요. 이쯤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금리 차에 대한 부담이 지난번에 0.25%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한국은 나름대로 올 7월 금통위원들은 거의 비상에 걸렸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 신흥국 위기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이미요. 우리는 지금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신흥국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빗겨나 있었던 거죠, 비교적. 그러니까 요번에 금리 인상 자체도 한국 경제의 어떤 체력으로 봐가지고는 현재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예.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외의 스피로오버 현상이 이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가령 세계 금융협회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의외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라고 그럽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중국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기업들의 부도, 다른 말로 하면 회사 채권의 부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내부적으로 골마 있다는 얘기군요. 네,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부채 규모가 엄청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중국도 굉장히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국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한국 경제도 마냥 안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렇게 개방도도 좀 낮고 그만큼 국가가 좀 더 이제 그런 부분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우리 같은 이런 그 기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지방 정부의 부채, 뭐 기업들의 부채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뭐 다 막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정의라는 거는 미국처럼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유동성을 갖고 있는 나라,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에서도 모기지 사태를 해가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어요.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항상 의외의 사태라는 걸 갖다가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은 의외의 충격이 올 수가 있다는 이른바 얘기죠. 블랙스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런 계속된 금리 인상, 네네네.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만약에 상황이 진짜 이상하게지면 그렇죠. 그 여파가 더 클 수도 이런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예. 흔히 얘기하는 신흥국, 지금 뭐 브라질 얘기도 잠깐 하셨기 때문에 신흥국 위기설, 뭐 6월 위기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도 혹시 더 확대되거나 가시화될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일부 국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금리가 40%,
그다음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벌써 20%예요, 시중 금리가. 근데 요번에 이제 뭐 세 차례 인상에서 네 차례 인상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서 사실 이거에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달러가 본국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그만큼 많아졌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 빌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예. 얘기고 이미 위기에 처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더 달러가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한 위험이 가중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이겠죠. 예, 예. 진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 정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예.